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저는 늘 그랬듯 거실 소파에 앉아 옅은 커피 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볕이 무릎을 감싸는 참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무료하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며느리 유진이가 맑은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에도 싹싹하고 애교가 많은 아이였지만 그날은 유독 더 살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유진이는 제 옆에 살포시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아이를 바라보았죠. 왜 그러니? 어디 좋은 데라도 가게. 제가 용한 절을 하나 알아봤거든요. 아는 분이 거기서 기도하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요.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이라 어머님이랑 같이 가서 바람도 쐬고 기도도 드릴까 하고요. 제 건강과 우리 집안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러 가자는 며느리의 말이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아들 민철이가 결혼하고 나서 저는 유진이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요즘 젊은 아이답게 씀씀이가 해프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저와 아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그런 기특한 생각도 했어? 좋지. 그럼 얼른 준비하고 나가볼까? 저는 흔쾌히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이는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택시도 불러놨어요. 라며 환하게 웃더군요. 요즘은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미리 준비까지 해놓은 며느리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혹시 절에 보시라도 할까 싶어 지갑에 현금도 넉넉히 챙겼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유진이와 함께 현관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집 앞에는 유진이가 말한 대로 택시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 택시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 손님을 태우고 바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그 차는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시동만 걸린 채 미동도 없었죠. 창문은 새까맣게 선팅이 되어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고요. 기사님 오래 기다리셨겠다. 얼른 타자.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 뒷좌석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유진이가 제 뒤에서 어머님, 먼저 타세요라며 등을 가볍게 미는 것이 느껴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쪽에서 누군가 필사적으로 제 이름을 외치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숨이 턱까지 차오른 목소리. 제 아들 민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던 아이가 왜 이 시간에 그것도 저렇게 기겁한 얼굴로 뛰어오는지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었죠. 민철이는 넥타이가 비뚤어진 것도 모른 채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그 택시 절대 타지 마. 민철이의 절박한 외침에 저와 유진이의 행동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아들은 순식간에 제 앞까지 달려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택시를 노려보았어요. 그리고는 제 손목을 와락 붙잡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번호판이 앞뒤가 달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철이가 제 손목을 낚아채듯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엄마, 뛰어요. 아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저는 무작정 아들이 이끄는 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끼익 하는 아스팔트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어요. 저희가 도망치는 것을 본 택시가 미친 듯이 후진하려다 이내 방향을 틀어 달아나는 소리였죠. 고개를 돌릴 경황도 없었지만 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좁은 길에서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까만 타이어 자국만 흉터처럼 남았고요. 저희는 아파트 공동 현관 안으로 거의 넘어지듯 뛰어들어온 뒤에야 겨우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터질 듯 방망이질 치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의 손이 아니었다면 저 문턱을 넘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미 저 정체불명의 택시 안에 갇혀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죠. 어머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민철아,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민철이는 여전히 거친 숨을 고르며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굳어있던 유진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 무서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대체 누가 저런 짓을. 민철 씨 아니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여보. 유진이는 민철이의 팔에 매달리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유진이를 다독이며 민철이의 손에 이끌려 서둘러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세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의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소파에 겨우 몸을 기댄 저는 그제야 민철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민철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너는 회사에 갔다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리고 번호판이 다르다는 건 또 무슨 말이니? 제 질문에 민철이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오늘 아침에 회사에 갔다가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온 게 생각나서 다시 돌아왔어.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데 저 택시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어. 보통 택시들은 회사 로고나 예약 표시 등이 켜져 있는데 저 차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냥 새까만 차였어. 민철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차 앞을 지나쳐서 오는데 앞쪽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 동으로 걸어오면서 뒤를 보는데 뒤쪽 번호판이랑 번호가 다른 거야. 앞은 38로 시작하는 일반 택시 번호인데 뒤는 허자가 들어간 렌터카 번호판이었어. 그걸 보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 엄마랑 유진이가 그 차에 타려고 하는 걸 보고 미친 듯이 뛰어온 거야.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아찔함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만약 민철이가 서류를 두고 오지 않았다면, 만약 아들이 그 번호판의 차이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지금쯤 저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었을까요? 유진이는 더욱 창백해진 얼굴로 몸을 떨며 말했어요. 세상에, 그럼 그 사람들 처음부터 우리를 노리고 위장한 거였네요. 어머님, 너무 무서워요. 당분간 외출은 꿈도 못 꾸겠어요. 유진이는 제게 바싹 다가앉으며 제 팔을 꼭 붙들었어요. 가녀리게 떨리는 아이의 손을 느끼며 저는 이 아이도 저만큼이나 놀랐을 거라 생각하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서던 길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악몽처럼 변해버렸죠. 그날의 외출 계획은 당연히 취소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막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해봤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고 판단했어요. 그저 요즘 세상이 참 무섭구나 하고 액대만 셈치기로 했습니다. 집 안으로 피신한 뒤에도 한동안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겁고 서늘한 공기만이 감돌았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고 곁에 앉은 유진이는 아직도 놀람이 가시지 않은 듯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굳은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다가 이윽고 결심한 듯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유진. 할 얘기가 있어. 민철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저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물었죠. 그래, 민철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말해다오.
사실은 내가 오늘 아침에 그냥 서류 때문에 집에 온 게 아니야. 아들의 충격적인 고백에 저와 유진이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철이는 유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 눈빛은 평소 아내가 예뻐서 어쩔 줄 모르던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며칠 전에 당신 베란다에서 통화하던 거 기억나? 네. 제가 통화야 매일 하죠. 무슨 통화요? 유진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어요. 질문을 받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리는 것을요. 차 준비는 됐냐고.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내가 거실에서 분명히 들었어. 그때는 당신이 친구 중고차 사는 거 도와주는 줄로만 알았지. 그런데 오늘 아침 저 이상한 택시를 보고 당신이 그 차에 엄마를 태우려는 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게 연결되는 기분이었어. 민철이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며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날카로운 추궁이었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말까지 더듬는 듯 했어요.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 둘 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내가 그런 무서운 일을 꾸몄다는 말이에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높아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제게로 시선을 돌려 억울하다는 듯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민철 씨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상대로 그런 끔찍한 짓을 계획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며느리의 절박한 호소에 제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여리고 착한 아이가 제게 그런 무서운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아들을 말리려는 찰나 유진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통화는 제 사촌 오빠랑 한 거예요. 오빠가 얼마 전에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중고차 매매상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아는 분한테 차 한 대 팔아주려고 상태 좋은 차로 잘 준비됐냐고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걸 당신이 오해한 거라고요. 유진이는 너무나도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민철이도 더는 몰아세우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저 역시 아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겪은 일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 아들이 며느리의 평범한 통화 내용까지 의심하게 된 것일 수도 있었죠. 민철아, 그만하거라. 내 처도 많이 놀랐을 텐데 너무 다그치지 마라.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지 않니? 제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하자 유진이는 더욱 서럽게 울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민철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속상해요.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민철이는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포기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의심과 추궁은 며느리의 눈물과 함께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오후 유진이는 충격이 컸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혹시나 며느리에게 또 상처를 줄까 싶어 민철이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아들은 의자에 앉아 무거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철아, 아무리 그래도 내 처한테 너무 심했던 거 아니니? 설마 유진이가 그랬을까? 제 말에 민철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의 빛이 가득했어요. 엄마, 저도 그러길 바라요. 제가 오해한 거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 통화,
그냥 중고차 매매 통화라고 하기엔 분위기가 너무 심각했어요.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아까 유진이 우는 거 보셨어요? 진짜 억울하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려고 쥐어짜내는 눈물처럼 보였어요. 저 사람이랑 몇 년을 살았는데 제가 그걸 모를까요? 저는 아들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유진이가 울 때 아주 잠깐이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애써 그 생각을 외면하고 있었죠. 민철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유진이한테는 비밀이에요. 화면에는 아까 그 문제의 택시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워낙 순식간에 찍어서인지 사진이 조금 흔들려 있었지만 차량의 형태와 번호판,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남아 보였어요. 제가 뛰어오면서 급하게 찍었어요. 앞뒤 번호판이 다르다는 걸 남겨둬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 얼굴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사진이 언젠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도 몰라요.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작은 의심의 씨앗이 더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화롭던 저희 집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과 단둘이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파헤쳐 보기로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과 아들의 의심, 그리고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며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결국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다음 날 늦은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유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밝은 얼굴로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어제는 너무 놀라서 저녁도 거르시고 주무셔서 걱정했어요. 입맛 없으셔도 아침은 꼭 챙겨 드세요. 저렇게 싹싹하고 예쁜 아이가 설마. 저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유진이를 의심하려는 마음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민철이가 보여주었던 사진 속 희미한 운전사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아 답답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유진이의 뒷모습을 보다가 저는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어제 내가 말한 그 사촌 오빠 말이다. 중고차 매매를 한다는. 네, 어머님. 왜요? 유진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어 보였습니다. 언제 한번 집에 데려오너라. 민철이도 오해를 한 것 같으니 얼굴 보고 밥 한 끼 하면서 풀면 좋지 않겠니? 제 말에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뭘 그런 것까지요. 어제 민철 씨가 그런 건 다 저희 걱정해서 그런 건데 저 다 이해해요. 그리고 그 오빠가 지방에서 일해서 서울에는 잘 안 올라와요. 괜찮아요, 어머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며 거절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제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그날 오후 민철이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들을 조용히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민철이가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했어요. 민철아, 이 사진 좀 다시 보자. 아무리 봐도 저 운전사, 낯이 익단 말이다. 저와 민철이는 휴대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해가며 운전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이목구비가 흐릿했지만 특유의 각진 턱과 짧은 머리 스타일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때 제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생각났어.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자 민철이가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요, 엄마?
누구인지 생각나셨어요? 그래. 너 작년 가을에 회사 동료들이랑 단체로 등산 갔던 날 기억나니? 그때 유진이가 자기 레카 기사하는 먼 친척 오빠라면서 웬 남자를 데려와서 같이 밥 먹었잖아. 그때 그 남자야. 턱선이며 머리 모양이며 똑같아. 모든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유진이는 그 남자를 분명 레카 기사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중고차 매매상을 한다고 했죠. 물론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아, 내 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저는 그 길로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유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철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뒤를 따랐고요.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작년에 우리 집에 왔던 그 친척 오빠 말이다. 레카 기사한다는. 그 오빠가 지금 중고차 매매를 한다는 거지. 제 질문에 유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는 금세 표정을 풀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어머님. 그때 그 오빠요. 어머님도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럼 기억하고 말고. 그런데 좀 이상하구나. 레카 기사랑 중고차 매매는 전혀 다른 일이잖니.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한 거니? 저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제 질문에 유진이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아 하고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그 오빠가 낮에는 중고차 매매를 하고 밤에는 투잡으로 레카 일을 뛰어요.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헷갈리게 말씀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준비된 듯한 변명. 하지만 그 변명은 오히려 저와 민철이의 의심에 불을 지피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 일을, 그것도 주야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단 말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날 밤 민철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붙여서라도 유진이 주변을 알아봐야겠어요. 아들의 단호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 대한 믿음과 애정으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유진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철이는 수소문 끝에 믿을 만한 흥신소, 요즘 말로는 민간조사기관이라는 곳에 연락해 유진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들은 혹시라도 정보가 새어나갈까봐 무척 신중을 기했어요. 저와 민철이는 매일 저녁 유진이가 잠든 후에야 거실에 모여 그날까지 조사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저는 제가 믿었던 며느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아야만 했어요. 조사를 시작한 지 불과 사나흘 만에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유진이의 친정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작년에는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 처리되어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가 결혼 전 저희에게 자기 집안에 대해 설명했던 것들은 대부분 거짓이거나 한껏 부풀려진 이야기였어요. 어쩐지 결혼하고 나서 처가에 돈 들어갈 일이 있다며 저한테 돈을 몇 번 빌려갔어요. 저는 당연히 장인어른, 장모님 용돈이나 병원비에 보태는 줄 알았죠. 민철이는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탐정은 유진이의 개인적인 채무 관계까지 파헤쳤는데 그녀는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시작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지금은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라는 것이었죠. 말도 안 돼 저렇게 명품을 좋아하고 씀씀이가 큰 아이가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니.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진이가 그동안 입고 걸쳤던 모든 것들이 실은 아들의 돈과 자신의 빚으로 이루어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으로 몸이 떨렸어요. 그제야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초 유진이는 제게 살갑게 굴며 서재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아이에게 서재를 맡겼는데 유독 제 개인 금고와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보관된 책장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고만 생각했죠. 또 언젠가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어머님은 재산이 많으셔서 좋으시겠어요. 나중에 이 집이랑 상가는 다 우리 민철 씨가 물려받는 거죠? 라며 눈치듯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철없는 아이의 질문이라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저의 재산을 염탐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민철이가 탐정이 보내온 또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유진이가 낯선 남자들과 카페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현금 짜발이 든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그들은 유진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틀림없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 재산을 엄마를 어떻게든 해서. 민철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이가 제게 건네는 모든 친절과 미소는 제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아침마다 차려주는 밥상에는 독이라도 들어있을 것 같았고 어머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세요라며 걱정하는 말은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집이라는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 이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유진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다정하고 인자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섣불리 아는 척을 했다가는 며느리가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저와 민철이는 놈의 꼬리를 확실하게 잡을 때까지 철저하게 저희의 발톱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탐정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레카 기사 친척이라고 불렀던 공범의 뒤를 밟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의 소름 끼치는 계획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날, 저는 민철이의 손을 붙잡지 않고서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납치나 금품을 노린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마와도 같은 계획이었죠. 탐정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저를 그 가짜 택시에 태워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은 정식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요양시설이었어요. 유진이는 그곳의 운영자와 이미 말을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하는 즉시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된 채 독방에 갇히게 될 운명이었어요. 꼼짝없이 어딘가에 갇혀 지내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계획은 뭐였답니까?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탐정은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그곳에 몰래 숨겨둔 뒤 경찰에는 제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찾아 헤매며 애태우는 동안 며느리는 뒤에서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려 했던 것이죠. 며칠 뒤 유진이는 극심한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길을 헤매던 저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꾸며 저를 다시 집으로 데려올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약물에 취해 있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테고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탐정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진이가 한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치매 초기 진단서 4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적힌 그 종이 위에는 최근 겪은 충격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단기 기억 상실 및 치매 초기 증상이 관찰됨이라는 소름 끼치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는 변호사를 통해 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재산 위임 각서 초안까지 만들어둔 상태였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한 뒤 모든 재산을 가로챌 속셈이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슬픔과 인간에 대한 환멸이 제 온몸을 덮쳐왔어요. 제가 친딸처럼 아꼈던 아이가 제 등 뒤에서 이토록 무서운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제 우는 건 끝났어요. 제가 넋을 잃고 앉아 있자 민철이가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저 악마 같은 여자한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 여자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도록 만들어야 해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아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로 남아 통곡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민철아. 내 말이 맞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냥꾼이 되는 거야. 저 여우를 잡을 덫을 우리가 직접 놓는 거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유약하고 마음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과 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된 강인한 전사였습니다. 저와 민철이는 탐정과 함께 유진이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역공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 밤이 길고 길었던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의 소름 끼치는 계획의 전모를 알게 된 저와 민철이는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고요했지만 저희의 내면은 무섭게 들끓고 있었죠. 슬픔과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이 추악한 연극의 연출가이자 주연 배우가 되어 모든 것을 끝장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엄마가 직접 그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 방에 단둘이 앉아 민철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자신을 버리고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연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맞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걱정 마라. 내 어머니 그렇게 약하지 않다. 저 아이가 나를 늙고 병든 노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으니 기꺼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지. 자기가 만든 무대 위에서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제 눈빛에서 결심을 읽은 민철이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역공 작전, 여우 사냥이 시작된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유진이를 완벽하게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의 연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소파에 앉아 깜빡깜빡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진이가 아침 식사를 차려와 제 앞에 놓아주어도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 생각도 않고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머님 식사하셔야죠. 왜 그러세요? 유진이가 걱정스럽다는 듯 제 어깨를 흔들자 저는 그제야 화들짝 놀란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게 뭐냐? 밥이구나. 그래, 밥 먹어야지. 어눌한 말투와 느릿한 행동. 거울을 보지 않아도 지금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가여워 보일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속으로는 역겨움과 수치심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모습을 지켜보는 유진이의 눈빛에 스치는 미세한 변화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걱정에 가면 뒤에 숨겨진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흡족함과 안도감. 그 찰나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연기에는 더욱 확신이 실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거실에 멀쩡히 놓여있는 안경을 찾는다며 온 집안을 헤매고 다니거나 방금 했던 질문을 잊어버리고 몇 번이고 다시 묻는 것은 예사였죠. 하루는 민철이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현관으로 나가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당신. 오늘 일찍 오셨네요.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요? 마치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말하는 제 모습에 민철이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저희의 계획을 떠올리고는 제 연기를 받아주었습니다. 아, 그럼요, 여보. 밖에서 먹고 왔지. 당신은? 저는 아직 시장에서 어쩌죠. 그때 부엌에서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유진이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부축하며 민철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또 아버님으로 착각하시잖아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민철 씨예요, 아드님이요. 유진이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저를 부축하는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는 것을요. 그 미소는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우가 덫 주변을 안심하고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그날 밤 민철이는 제 방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연기 정말 대단했어요. 하마터면 저까지 속을 뻔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엄마가 저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게. 아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다. 전쟁이야.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 너는 마음 약해지지 말고 내 역할에만 집중하거라. 저희는 유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소통을 탐정이 만들어준 보안 메신저로만 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완벽하게 정신 나간 시어머니와 그런 어머니 때문에 지쳐가는 아들의 역할을 수행했죠. 유진이는 제 상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믿는 듯했고 민철이에게 어머님,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아주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집 안에서도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복도를 서성이거나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유진이는 처음에는 저를 안쓰럽게 보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를 귀찮아하고 통제하려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또 어디 가세요? 그냥 소파에 가만히 좀 앉아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는 듯한 말투였죠. 저는 그런 유진이의 태도를 못 이기는 척 순순히 따르면서 이제 다음 단계의 덫을 놓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유진이가 가장 탐내고 있을 미끼를 던져주는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일부러 서재에서 통장과 인감도장이 든 작은 금고를 꺼내와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금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무언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유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가지고 뭐 하세요?
중요한 물건인데 잃어버리시면 어쩌려고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가, 내가 자꾸 뭘 잊어버리는구나. 은행 비밀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이 중요한 걸 어디에 뒀는지도 깜빡깜빡해. 이러다가 나쁜 사람이 와서 훔쳐가면 어쩌지? 내가 평생 모은 건데 너무 무섭구나. 저는 일부러 온몸을 떨며 공포에 질린 연기를 했습니다. 제 모습에 유진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교활하게도 곧바로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척했죠.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있는데 누가 훔쳐가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내 정신을 못 믿겠는데 누굴 믿니? 아가, 차라리 내가 이걸 좀 맡아주면 안 되겠니? 응. 내가 나보다 훨씬 야무지고 똑똑하잖니.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좀 꺼내주면 안 될까? 민철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 애는 내가 이런다고 알면 당장 나를 병원에 보낼 거야. 아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말에 유진이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유진이는 잠시 못 이기는 척 뜸을 들이더니 이내 인심 쓰듯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휴, 정말.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알았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잠시 맡아드릴게요. 대신 이건 어머님 물건이니까 저도 함부로 열어보거나 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가증스러운 약속이었죠. 저는 고맙다며 유진이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물론 그 금고는 평범한 금고가 아니었어요. 민철이가 탐정을 통해 특수 제작한 것이었죠. 그 안에는 제가 평소에 쓰던 가짜 통장과 막도장 몇 개, 그리고 이 작전의 핵심인 초소형 위치 추적기와 고성능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낡고 평범한 가정용 금고였지만 그것은 이제 유진이의 모든 행적과 목소리를 담아낼 무서운 판도라의 상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유진이는 그날 밤 자기가 대단한 승리라도 거둔 것처럼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금고를 자기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는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방문을 열어 어머님,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라며 다정한 인사를 건네기까지 했어요. 저는 대답 없이 돌아 누워 등 뒤로 느껴지는 유진이의 의기양양한 시선을 받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여우가 제가 파놓은 덫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진이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유진이는 친구랑 약속이 있다며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물론 제 금고를 자신의 명품 가방 안에 고이 챙겨서 말이죠. 유진이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민철이의 휴대폰으로 연결된 보안 메신저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목표물 이동 시작. 현재 강변북로 진입. 추적 개시합니다. 저와 민철이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GPS 추적 화면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붉은 점으로 표시된 금고의 위치는 유진이가 말한 친구 집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붉은 점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공업단지 주변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여기가 그놈의 아지트가 틀림없어. 민철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탐정으로부터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목표 지점 도착. 낡은 폐차장으로 확인됨. 공범의 차량이 내부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녹음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저와 민철이는 노트북에 이어폰을 나누어 꽂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올 유진이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마침내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차갑고 거만한 유진이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나왔어. 이거 봐.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다고. 오, 진짜 가져왔네. 독하다, 너도. 어떻게 그 노인네를 그렇게 구워 삶았냐? 레카 기사, 그 공범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구워 삼긴 뭘. 그냥 좀 앓는 소리하고 눈물 몇 방울 흘려주니까 자기가 알아서 갖다 바치던데. 늙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더니 진짜 그 말이 딱 맞아. 이제 이 안에 있는 도장이랑 서류만 있으면 저 노인네 집이랑 상가 전부 우리 거야. 야, 그래도 조심해. 아들놈 눈빛이 아직 좀 찜찜해. 걱정 마. 그 인간은 이제 자기 엄마 돌보느라 정신없어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엄마 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바람만 더 넣으면 지가 알아서 우리 유진이가 고생이 많다면서 다 나한테 맡길걸? 남자들이란 다 똑같아. 자기 눈앞의 아내 눈물에 약하지.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노인네라고 칭하며 비웃고 제 아들을 어리석은 놈 취급하는 그들의 대화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어요. 분노로 몸이 떨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음 증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금고를 열려고 애쓰는 듯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특수 제작된 금고가 쉽게 열릴 리 없었죠. 젠장, 왜 이렇게 안 열려? 이거 부숴야 하는 거 아니야? 성질하고는. 그냥 두면 알아서 열어줄 사람한테 가져다 주면 되지. 그나저나 요양시설 쪽에는 얘기 다 해놨어. 이번에 집어넣으면 절대 못 나오게 단단히 입단속 시켜야 해. 집어넣는다는 표현. 그들은 저를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그저 치워버려야 할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돈만 제대로 주면 시체도 숨겨줄 놈들이야. 서류 작업만 끝나면 바로 실행하는 거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 지긋지긋한 빚쟁이 인생도 끝이라고. 그들의 대화는 자신들의 범죄 계획에 대한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저와 민철이는 서로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어요. 탐정은 두 사람이 폐차장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과 공범의 얼굴을 선명하게 촬영해 보내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이 덫을 완성시킬 마지막 조각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폐차장에서 녹음된 유진이의 대화는 저희에게 또 다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유진이는 공범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노인네 주거래 은행 계좌까지 다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 현금이 꽤 되더라. 상가 보증금 들어온 게 그대로 있더라고. 그것부터 빼내서 오빠 빚 먼저 갚아줄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주거래 은행 계좌 정보는 민철이조차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가 어떻게 그 내용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을까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해봤다는 그녀의 말은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은행에 공범이 있어. 제가 중얼거리자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유진이가 가끔 은행 업무를 대신 봐주러 갈 때가 있었는데 유독 한 직원하고만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아주 싹싹하고 친절한 남자 직원이었는데. 민철이는 즉시 탐정에게 연락해 유진이의 최근 통화 목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으로부터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유진이는 특정 번호와 하루가 멀다 하고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번호의 주인은 바로 저희 동네 은행에서 근무하는 김 대리라는 자였습니다. 김 대리.
제 기억에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갈 때마다 항상 과할 정도로 친절하게 저를 대하던 반듯하게 생긴 젊은 남자였죠. 저는 그의 친절을 그저 몸에 밴 서비스 정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놈을 잡아야 해요. 저놈이 유진이한테 엄마 정보를 다 넘겨준 게 틀림없어요. 민철이가 분노했지만 저희에게는 아직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대리를 잡기 위한 또 다른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혼자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김대리의 창구로 다가갔죠. 저를 본 김대리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일부러 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김대리 나 좀 도와줘. 내가 요즘 자꾸 뭘 잊어버려서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기억이 안 나. 누가 내 돈을 다 훔쳐간 것 같아. 제 말에 김대리의 얼굴에 아주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능숙하게 표정을 감추고 저를 안심시켰죠. 에이, 어머님.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네는 척하며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큰딸한테 5천만 원을 보내줬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지 좀 봐줘. 내가 제대로 보낸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래. 저에게는 딸이 없습니다. 민철이가 유일한 자식이죠. 만약 김대리가 정상적인 은행원이라면 당연히 제 말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래 내역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리의 대답은 저희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잠시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척하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확인되셨네요. 지난주 화요일에 따님 계좌로 5천만 원 정확히 이체 처리되셨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자는 유진이와 한통속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속여 안심시키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딸이 없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유진이가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 있던 어리숙한 노인의 눈빛을 지웠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김대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제 눈빛의 변화를 감지한 김대리의 얼굴이 의아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대리, 나한테는 딸이 없는데 대체 누구한테 5천만 원을 보냈다는 건가? 제 말에 김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럽던 은행 객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킨 듯 순식간에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던 사람도 서류를 작성하던 사람도 심지어 창구 너머에서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던 다른 은행 직원들까지 모든 움직임이 멎고 모든 시선이 제 창구로 향했죠. 김대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푸른빛마저 띄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고 동공은 갈피를 못 잡고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그는 무언가 변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는 듯 했지만 뇌가 작동을 멈춘 사람처럼 그저 뻐끔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평생 땀 흘려번 돈 5천만 원이 있지도 않은 제 딸에게 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대답이 없나, 김대리?
내 소중한 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당장 우리 아들 불러서 변호사랑 같이 와야겠어. 이건 명백한 금융사고야.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횡령까지. 이 은행,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고 언론에도 제보해서 아주 문을 닫게 만들어야겠어. 저는 일부러 더 격앙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외쳤습니다. 변호사, 금융감독원, 언론 제보라는 단어가 연달아 터져 나오자 김 대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지점장이 안쪽 사무실에서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고, 김 대리, 자네는 뭘 하고 있는 건가? 넋 놓고 서 있지 말고. 지점장은 제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쩔쩔매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 직원이 뭔가 아주 큰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선 진정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러지 마시고 안쪽 상담실로 자리를 옮겨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지점장의 안내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대리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다리가 풀렸는지 지점장에게 거의 부축되다시피 하여 비틀거리며 따라 들어왔죠. 육중한 상담실 문이 닫히고 바깥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자마자 저는 방금 전까지의 서슬퍼런 기색을 말끔히 거두고 김 대리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자네 서유진이라는 이름 알지? 제 입에서 며느리의 이름이 나오자 김 대리는 헉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지점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김 대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잠시 나가 계시죠. 이 친구와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해서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 은행의 명운이 걸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말에 무게를 느낀 지점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김 대리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작동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한 저는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해보게. 언제부터였지? 무엇을 얼마나 받고 내 정보를 서유진에게 넘겼나? 유진이가 자네에게 접근했을 때 자기 시어머니가 곧 정신이 이상해질 거라고 미리 말하던가. 너는 은행원으로서 고객 정보를 빼돌리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랐나? 아니면 알고도 그깟 돈 몇 푼에 자네의 인생과 양심을 팔아넘긴 건가? 김 대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모든 것을 울며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자백은 길고 처절했습니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유진이가 처음으로 제 심부름을 왔다며 은행을 찾아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유진이는 김 대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비싼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넥타이까지 선물하며 그의 환심을 샀다고 했어요. 주식 투자 실패로 사채 빚까지 지고 있던 김 대리는 젊고 아름다운 유진이의 호의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유진이가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는 것이었죠. 사실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어서 재산 관리를 내가 대신해야 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워낙 사람을 못 믿으셔서요. 김 대리님이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어머님 재산 제가 다 관리하게 되면 김 대리님 빚, 그거 제가 다 갚아드리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실 돈까지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제가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대리는 유진이의 충실한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유진이가 요구할 때마다 저의 예금 잔액, 주식과 펀드 현황, 거래 내역, 심지어 제가 가입한 보험 상품 정보까지 몰래 빼내서 실시간으로 넘겨주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의 자백을 들으며 저는 분노보다도 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쉽게 다른 일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김대리의 자백이 거의 끝날 무렵 상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들어오게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민철이와 저희가 고용한 탐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죠. 민철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콧물 눈물을 쏟고 있는 김대리를 벌레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쓱 훑어보더니 탐정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탐정은 익숙한 솜씨로 김대리 앞에 서류와 펜을 내밀었어요. 김진우 씨, 지금부터 당신이 진술한 모든 내용을 이 자백서에 직접 기재하십시오. 서유진 씨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과 장소,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만약 저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다면 어머님께서 최대한 선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거짓을 보태거나 저희를 속이려 든다면 당신은 존속 사기 미수 사건의 주가 되는 공범으로 구속될 것이고 은행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더해져 최소 1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탐정의 냉정한 말에 김대리는 자신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자신의 죄를 종이 위에 꾸역꾸역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이 그리고 저희의 길었던 증거 수집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우를 사냥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여우를 사냥터로 유인하는 일뿐이었죠. 김대리의 자백서를 손에 넣은 저희는 그를 이용해 마지막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탐정의 사무실에 모여 김대리에게 유진과의 통화를 지시했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되고 있었고 저희는 스피커폰을 통해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죠. 김대리는 저희가 미리 작성해준 대본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유진 고객님, 김대리입니다. 아, 김대리님. 무슨 일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유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대리는 저희의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심호흡을 하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어머님께서 은행에 혼자 다녀가셨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제가 보기엔 정말 위태로워 보이셔서 걱정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요? 또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유진이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김대리는 대본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이 있지도 않은데 따님한테 돈을 보냈다고 막무가내로 우기시고 돈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고 불안해하시고 심지어 갑자기 돌아가신 남편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둥 완전히 횡설수설하셔서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판단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슨 상속 관련해서 변호사를 만나 신탁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 같던데 더 늦기 전에 고객님께서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김대리의 디테일한 연기에 유진이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재산 사회 환원이라는 말에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김대리님. 역시 믿을 사람은 김대리님밖에 없어요. 절대 어머님 혼자 아무것도 못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내일 모든 걸 해결하고 약속드렸던 건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유진이는 기쁨과 다급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 직전이며 하늘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통화가 끝나고 저는 이제 제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철이와 유진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굶은 사람처럼 헬쑥하고 기운 없는 얼굴로 초점 없는 눈을 한 채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민철아, 유진아. 내가 아무래도 더는 안 되겠다. 내 정신이 이제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낮에 은행에 갔던 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치르기 전에 내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제 말에 민철이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유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걱정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저희만 믿으세요, 네. 아니다. 너희에게 짐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말인데 내일 나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좀 가다오. 가서 내 모든 재산을 너희 두 사람에게 넘겨야겠다. 아니지, 아니야. 우리 민철이는 아직 어리고 사업하느라 바쁘지. 살림은 우리 유진이가 더 야무지고 똑똑하게 잘하니 우리 유진이 앞으로 전부 넘겨야겠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희가 알아서 나를 잘 돌봐주렴. 제 입에서 재산을 유진이 앞으로 전부 넘기겠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유진이의 눈이 탐욕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솟아오르려는 입꼬리를 겨우 억누르며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글썽이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어요. 어머님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의 평생 모으신 재산을 저는 아직 어리고 부족한데요. 민철 씨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유진이는 민철이를 쳐다보며 동의를 구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너는 잠자코 있어라고 말하고 있었죠. 민철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 어머니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뜻을 따르자. 당신이 어머니 잘 모셔. 괜찮다. 괜찮아.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알고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해뒀으니 늦지 않게 준비하고 있거라. 저는 말을 마치고 힘에 부치는 듯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유진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민철이에게 제잘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여보, 들었죠? 어머님이 드디어 마음을 여셨나 봐요. 이제 우리 고생 끝이에요. 내가 당신까지 호강시켜 줄게요. 내가 어머님 정말 잘 모실게요. 그날 저녁 유진이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듯 최고급 한우와 랍스터를 배달시켜 상다리가 부러지게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와인까지 따르며 저와 민철이에게 잔을 권했어요. 자, 어머님, 민철 씨. 우리의 빛나는 미래와 어머님의 현명한 결정을 위하여. 건배. 유진이는 행복에 겨워 상기된 얼굴로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와인에 취해 술 기운을 빌려 제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중에 어머님 이름으로 자선재단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머님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철 씨는 이제 회사 그만두고 저랑 같이 세계 여행이나 다녀요. 돈 걱정은 이제 제가 다 할 테니까. 저는 와인잔을 드는 척만 하며 제 앞에서 생애 최고의 연기를 펼치고 있는 저 가증스러운 며느리의 얼굴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래, 아가. 마음껏 즐기거라.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될 만찬을. 내일 이 시간이면 너는 지옥의 문턱에서 오늘을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테니.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진이는 마치 중요한 시상식에라도 가는 사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미용실까지 다녀왔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단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에 우아한 보석이 박힌 귀걸이까지 그녀의 온몸에서는 오늘 거머쥘 승리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이 향수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런 며느리와는 대조적으로 저는 일부러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초췌한 얼굴에 낡고 색바랜 외투를 걸쳤습니다. 제 역할은 오늘로 끝이었으니까요. 민철이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차를 몰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침묵이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뒷좌석에 앉은 유진이의 조잘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미래에 대한 장밋빛 계획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죠. 어머님, 이제 재산 정리되면요. 저희 이 집부터 싹 리모델링해요. 어머님 방은 햇볕이 제일 잘 드는 남향으로 바꾸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은 최고급 원목으로 깔아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 방에는 최신식 의료용 전동 침대도 놔드리고 스위스에서 온 전문 간병인도 붙여드릴게요. 어머님은 이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시고 그저 편히 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제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살아있는 인형으로 만들겠다는 섬뜩한 선전포고였죠. 유진이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철 씨, 당신은 이제 그 힘든 회사 일 좀 줄여요. 제가 이제부터는 당신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줄게요. 어머님 상가 건물, 그거 그냥 새만 놓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1층은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시키고 위층은 우리가 직접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유명 셰프가 있거든요. 제가 사장, 당신이 부사장. 어때요? 근사하지 않아요? 민철이는 백미러로 유진이를 한번 쳐다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턱에 단단히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죠. 유진이는 그런 민철이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내년 봄에는 우리 다 같이 지중해 크루즈 여행 가는 거예요. 3개월짜리 코스로요. 어머님은 그냥 편안하게 배 안에서 스파도 받으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세상 구경만 하시면 돼요. 그동안 저희가 한국 일은 다 알아서 처리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유진이의 목소리가 아닌 폐차장에서 울려 퍼지던 그녀의 진짜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어요. 저 노인네 집이랑 상가 전부 우리 거야. 제 등 뒤에서 칼을 갈던 그 목소리와 지금 제 귀를 어지럽히는 저 달콤한 목소리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에 저는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민철이가 운전하던 차는 강남의 한 번쩍이는 고급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여보. 여기가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와, 건물이 정말 좋네요. 역시 잘 나가는 변호사는 다른가 봐. 이런 데서 일해야 일할 맛도 나죠. 유진이가 감탄하며 말하자 민철이는 차를 세우며 짧게 내리시죠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곳은 진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탐정이 저희의 마지막 작전을 위해 하루 동안 빌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무대였죠.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법무법인 정이라는 묵직하고 신뢰감 넘치는 금색 명패가 붙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탐정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변호사 행세를 하고 있었죠. 오셨습니까? 박정숙 어르신, 그리고 서유진 씨, 김민철 씨 맞으시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안쪽 상담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실은 진짜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두꺼운 법전들과 묵직한 원목 테이블,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자 탐정은 미리 준비된 두툼한 서류 뭉치를 유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 서류는 박정숙 어르신의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법적 대리인인 서유진 씨에게 증여 및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제가 꼼꼼하게 검토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과 날인을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유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의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척했지만 이미 그녀의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평생을 꿈꿔왔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까지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서류 마지막 장에 놓인 펜을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똑똑. 상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고 탐정은 잠시만요. 저희 직원이 온 것 같군요 하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안으로 들어온 것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아닌 단정하게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의아함으로 물들었습니다. 뭐예요? 갑자기 경찰은 왜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유진이가 당황해서 탐정에게 묻는 순간 지금까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앉아만 있던 제가 천천히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내 길고 지루했던 연극은 바로 여기까지야. 제 목소리와 눈빛이 순식간에 이전과는 180도 달라지자 유진이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경악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신 나간 노인의 공허한 눈빛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차갑고 이성적인 눈빛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지금 무슨 목소리가 왜? 유진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탐정이 테이블 위에 다른 서류 뭉치들을 소리나게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의 자필 자백서, 유진이가 위조했던 치매 진단서 사본, 공범과 수십 차례 통화한 녹취록 전문, 폐차장에서 찍힌 선명한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유진 씨. 경찰관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존속 사기 및 유기 예비 음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찰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탐정은 노트북을 열어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재생했죠. 이제 이 안에 있는 도장이랑 서류만 있으면 저 노인네 집이랑 상가 전부 우리 거야. 낄낄낄. 상담실 안에는 폐차장에서 녹음되었던 유진이 자신의 천박한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유진이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었고 정신 나간 시어머니는 정신 나간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잡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안 돼. 거짓말이야. 유진이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그녀가 도망갈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당신들이 날 속인 거라고. 이건 불법이야. 난 억울해. 이건 조작된 거야. 유진이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담실 안에 그 누구도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경찰관 한 명이 단호한 표정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고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유진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말과 탐욕의 탑이 와르르 소리내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내 몸에 손대지 마. 여보, 민철 씨, 나 좀 어떻게 해봐. 저 사람들이 날 오해하는 거라고.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당신이 말해줘. 응,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유진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민철이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싸늘하다 못해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는 조용히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 내가 내 귀로 직접 다 들었는데 뭘 오해했다는 거지? 민철이는 유진이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가 베란다에서 그놈이랑 통화하면서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속삭일 때 그게 오해였나? 너가 있지도 않은 사촌 오빠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할 때 그게 오해였어? 내 어머니의 재산을 알아내려고 은행 직원을 매수하고 있지도 않은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운 것도 그것도 전부 오해였다는 건가? 민철이의 냉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유진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 끈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에게 양팔을 붙들린 남자가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 유진이가 친척 오빠라고 불렀던 공범, 레카 기사였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장소에서 체포되어 모든 것을 자백한 듯 완전히 기가 죽어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죠. 자신의 공범까지 눈앞에 나타나자 유진이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울음을 그치고는 갑자기 도끼 오른 살모사처럼 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이 쓸모없는 인간아. 내가 나를 꼬드기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짓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일 처리만 제대로 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야. 내가 다 망쳤어. 그러자 레카 기사 역시 억울하다는 듯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뭐? 이 미친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서유진. 정신 차려.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가 다 세웠잖아. 나는 그냥 너가 돈 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이번 것만 성공하면 인생 역전이라고 나를 꼬드긴 게 누군데. 어디서 지금 와서 착한 척하면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해. 닥쳐. 너 같은 전과자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나는 다 너가 시켜서 한 거야. 너가 내 약점을 잡고 협박했다고 말할 거라고. 웃기지 마. 너야말로 네 남편 몰래 사채 쓴 거, 그거 들킬까봐 쩔쩔맸잖아. 내가 그거 다 말해버릴까? 두 사람은 경찰들이 제지하는 와중에도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악한 진실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던 공범의 관계가 얼마나 허약하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그들의 비참한 말다툼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 지옥 같은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경찰에게 끌려 나가기 직전인 유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넋이 나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아가, 너는 내 돈이 탐났던 게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을 통째로 삼키고 싶었던 거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아주 쉽고 편하게 날로 먹고 싶었던 거야. 제 말에 유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는 내가 늙고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너의 그 추악한 욕심을 채워줄 쉬운 먹잇감으로 보였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나를 너무 얕봤어. 그리고 내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도 몰랐지. 이제 가거라. 가서 너의 그 끝없는 욕심에 대한 대가를 아주 오랫동안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뼈저리게 치르도록 해. 그것이 제가 며느리였던 그녀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경찰의 손에 이끌려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상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죠. 민철이는 창가에 서서 아내였던 여자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넓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지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지만 저희에게는 깊은 상처와 허탈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유진이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연행되고 난 후 저희의 시간은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는 법적 절차들로 채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이었죠. 저와 민철이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과 저희가 수집했던 증거들을 남김없이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증거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며느리와 공범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그들의 행적을 증명하는 사진과 GPS 기록, 위조된 치매 진단서, 그리고 내부 조력자였던 김 대리의 자필 자백서까지. 담당 형사는 증거 목록을 검토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르신과 아드님께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 미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 한 중범죄입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의 단호한 말에 저는 비로소 법이 제 편에 서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유진이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짜고 친 함정이다라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유진이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의 친정 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사부인, 저희가 딸년을 잘못 키웠습니다. 저희 딸 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네. 저희가 어떻게든 어르신께 맺힌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물 섞인 호소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의 딸이 저지른 짓이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하고 저러는 걸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사부인의 딸을 용서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사부인, 내 아들과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 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제 며느리가 아니고 저 역시 당신들의 사부인이 아닙니다. 당신들 딸이 받아야 할 죗값은 이제 법이 정해줄 겁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는 매정하게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동정심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유진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요. 공범들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레카 기사는 처음에는 유진이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려 했지만 불리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은행원 김 대리는 저희가 제출한 자백서와 수사 협조 덕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행에서는 즉시 파면되었고 금융업계에서는 영원히 퇴출당하는 신세가 되었죠. 젊은 나이에 탐욕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겁니다. 모든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민철이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진이 쪽에서는 이혼만은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명백한 유책 사유와 형사 사건까지 연루된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은커녕 민철이는 유진이의 범죄 행위로 인해 자신과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저희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이가 제 명의를 도용해 사망 시 수익자가 자신으로 지정된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그들의 계획대로 어딘가 외딴 곳에 보내져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유진이는 제 재산뿐만 아니라 엄청난 보험금까지 타낼 속셈이었던 거죠. 그 끝없는 탐욕의 깊이에 저는 다시 한번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희는 즉시 그 보험을 해지했고 관련 서류 역시 유진이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 옆을 묵묵히 지켜주는 아들을 보며 이 힘든 시간을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고,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유진이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화려하고 당당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에 생기 없는 눈,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카락은 영락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저희 쪽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재판은 저희의 완벽한 증거들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유진이와 공범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이것이 단순한 사기 미수가 아닌 한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려 한 반인륜적인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측에서는 유진이가 채무에 시달려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폐차장에서 녹음된 그녀의 냉정하고 계획적인 목소리 앞에서 그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날의 진실을, 제가 겪었던 공포와 배신감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저 아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이기에 앞서 제게는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제 믿음을 이용해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시간, 저의 기억, 그리고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제 증언을 듣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저 사람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돈에 대한 탐욕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자 민철이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죠.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의 죄목이었던 존속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유기 예비 음모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서유진은 시어머니이자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며 그 계획이 좌절되자 외부와 단절된 시설에 보내려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계획하였다.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서유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징역 12년. 그 선고를 듣는 순간 유진이는 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법정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공범이었던 레카 기사는 징역 7년을, 은행원 김대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저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쁘거나 통쾌한 감정보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기분이었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민철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우리 절에 가자. 그날 가려고 했던 그 절 말이다. 저희는 그날의 악몽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기 위해 조용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저와 민철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여자를 아내라고 집에 들여서 엄마가 이 모든 끔찍한 일을 겪게 만들었어요. 민철이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련을 함께 이겨냈다는 거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엄마는 내가 얼마나 든든하고 지혜로운 아들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단다. 고맙다, 아들아.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는 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절에서 올린 기도는 더 이상 불행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지금처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는 기도였어요. 산사를 내려오는 저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은 저희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상처는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제 삶은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어요. 민철이는 이번 일을 겪으며 한층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게 마냥 어리광을 부리는 아들이 아니었고 저 또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었죠. 저는 이전보다 더 제 삶을 적극적으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운동도 시작하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도 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웃음을 되찾으면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매일같이 되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이가 저녁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잠깐이지만 과거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민철이가 곧바로 덧붙였죠.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엄마.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화려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며칠 뒤 민철이는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제 앞에 마주 앉은 여자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선한 눈매를 가진 참 단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정성껏 말린 곶감과 따뜻한 차를 선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유치원 교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 말과 행동에는 꾸밈없는 진심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죠. 저는 그 여자와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누며 민철이가 왜 그토록 신중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산이나 배경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민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아들의 아픔까지도 보듬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1년 뒤 민철이는 그 여자와 소박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새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아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친구처럼 지내자꾸나.
새며느리는 제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철이의 얼굴에는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와 아들 내외는 거실에 모여 앉아 새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가 제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집 안에는 은은한 대추 향과 함께 가족의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든 손주의 포동포동한 뺨에 살짝 입을 맞추며 창밖의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날의 아찔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앞뒤 번호판이 달랐던 그 흉측한 택시. 만약 민철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평화와 행복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길고 긴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련이 있었기에 저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의 소중한 행복을 더욱 감사히 여길 수 있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복수는 악인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들에게 날릴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제 품에 안긴 손주의 온기를 느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